뉴델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찔라이프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산림청의 탄소 중립 전략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난번 한국의 조림 성공 역사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안 보신 시청자께서는 전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일간 신문들이 산림청을 질타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에 맞추려 숲이 희생되고 있다고 했고요. 매일경제도 유사하게 탈탄소 코드를 언급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숲 훼손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리고 한겨레는 경기도 면적 숲이 사라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모두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탈탄소 코드로 숲이 희생될 계획을 산림청이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충분한 실행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 경영의 일환인 일정 면적을 모두 베는 개벌 작업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경기도 면적의 숲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각에서 김혜린 씨가 지난 5월 7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은 상당한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억 7,3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외 산림에서 22%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교수 시절 이 숫자를 봤다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3,700만 톤을 산림에서 감축한다고요? 우리나라 국내 산림 경영으로 얻는 탄소량이 몇십만 톤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김혜린 씨는 산림청 뒤에 누군가가 웃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네, 이 정부가 허무맹랑한 감축 계획을 천명해 놓고는 감당이 안 되니 힘없는 산림청에 설거지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에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초대되었던 우리 대통령이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이 모습을 드러낸 소위 좌파 환경단체들 이야기입니다. 친정부 환경단체들은 갑작스런 탈원전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반 이상이 오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에 대해 지금처럼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요? 환경도 진영 논리로 운동하시나요? 아니면 김혜린 씨의 지적처럼 힘없는 산림청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나요? 자, 이제 본론인 산림탄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세계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토의 유정서에서 도입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대신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 개발이나 공정 개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줄어든 분량만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요. 반대로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예 대규모의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른 배출권이 공장 등에서 탄소 배출을 덜 해서 그 차이만큼으로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숲은 실제로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기 때문입니다. FAO에 의하면 전 세계 산림은 바이오매스 자체로 2,890억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요. 산림의 바이오매스, 죽은 나무, 토양분 등의 총 탄소량은 1조 톤으로 대기 중에 발견되는 탄소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인 성공을 이룩한 국토보건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숲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한반도의 숲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밀한 계획하에 잘 선별해서 나무를 많이 베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광합성이 한창 성장하는 어린 나무에서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장년기의 숲이 가장 많겠지요.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숲은 2005년도에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5억 9,100만 톤의 6.3%인 3,700만 톤을 흡수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최대치인 4천만 톤 이산화탄소 톤을 흡수하고는요, 점차 흡수 능력이 감소되어서 작년에는 불과 2,900만 톤에 그친 겁니다. 2010년 이후에 나무들이 점차 중장년이 되어서 활력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림을 젊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30년 이상 자라면 다양한 유형의 목재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나무 생육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자란 나무는 베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년생 이상의 나무는 베어서 목조주택을 지으면 탄소 흡입과 자연 친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산림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연료는 적절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급히 쫓기는 정책 결정의 느낌입니다. 그 뒤에는 탄소 중립의 압박도 있지만 꽤나 오래된 유엔의 입장도 한 몫을 합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18년 재활용 자원의 의미로 바이오매스를 인정하는 법안을 공개했지만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산림 산업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된 탄소가 순간의 연소에 의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방출된 탄소를 회수하는 데 또 수십 년이 걸리니까요. 탄소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규모 바이오매스의 연료화에는 반대합니다. 북한의 시골처럼 별다른 난방에 대안이 없는 처지의 나라라면 고려해 볼 만할 겁니다. 또 만약 성숙한 숲을 바이오매스를 위해 자른다면 절대 반대입니다. 30년 만에 벌목을 허용하자니 고목, 즉 빅트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생명을 이어온 나무와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본 고목들의 보존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세계보호지역위원회 아시아의장으로 4년간 봉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숲보호에 관한 한 제가 한 목소리를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숲의 25%인 167만 헥타가 벌채를 금하는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5%라면 지난 2010년에 UN 생물다양성협약, 즉 UNCBD 회의에서 어렵게 이끌어낸 세계보호지역의 목표치입니다. 그것도 매우 희망적인 수치이라 12년이 지난 지금도 UN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추가로 환경부의 보호지역으로 전국토의 약 15%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보호지역 25%라면 꿈의 40%에 이릅니다. 물론 두 정비기관의 보호지역에는 국립공원 등 중첩되는 면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산림보호지역의 관리 기준도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30%는 분명히 넘을 면적입니다. 유엔에서 금메달감입니다. 국제기구에서 또 대학에서 보호지역을 위해 평생 일해온 학자로 자랑스러운 통계입니다. 그러니 숲의 25%는 잘 보존하고 나머지 75%는 지속가능하게 친환경적으로 자원 활용을 해서 일자리, 탄소 감축, 자원 확보에 힘쓰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세계 모든 나라가 꿈꾸는 산림 경영의 최적화 모델입니다. 40년 전 국토 녹화에 성공한 최고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산림 경영의 꿈의 모델로 세상을 놀라게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산림청이 저기 윗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무리한 벌채를 하려 한다는 생각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조림과 벌채가 우리 산림의 앞길이라는 생각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 경영의 문제점인 사유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소유한 산의 비율이 67%에 이릅니다. 평균 면적은 2헥타르, 즉 6,000평 내외입니다. 이 면적으로는 나무를 심고 40, 50년을 키워서 목재를 생산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발적 경영 의지도 약합니다. 경영 의지가 있는 소유자는
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묘지나 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유림 관리는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규모화 임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지요. 미국은 산림유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산의 증식과 투기 그리고 임지 분할 방지도 하고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자체가 산주로부터 사용권을 30년간 받아 지원 육성을 합니다. 산주에게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국내에서도 사유림 매수 제도를 변형하면 도입 가능합니다. 일본의 제한형 집약화 시업도 유사한 예입니다. 사유림 30헥타 이상을 묶어서 신청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우리도 임업보조금 체제 개편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리경영 제도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우리 관련법에 자본이나 기술 부족으로 스스로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에 대리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토록 하고 있으니 별도의 제도 도입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산림부는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재 산업부터 바이오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죠. 특히 국가경제 위기 시대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시민보존단을 통해서 산림 분야에서 300만 명가량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죠.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경제 위기 때 산림 클러스터에 20만 명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시기에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죠. 2002년도까지 5년간 연평균 1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는 저소득층과 여성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 근로자의 94% 이상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 후에 길거리로 내몰려서 술과 담배에 찌들렸던 가장들을 숲 가꾸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고용 없는 성장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서 청년 실업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도 쓰레기 줍기나 허들의 일로 채워져 있는데요. 산림 분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탄소 배출권 거래 등 기후변화 관련된 젊은 층을 위한 사업, 그리고 숲관리원, 숲해설 등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숲은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적극적인 국토 경영 마인드 일환으로 숲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유림이 대부분인 우리의 산을 불특정 다수 국민을 위해서 돈 벌지 말고 마냥 놔두라고 하시겠습니까? 탄소 감축의 목표에 함몰된다면 숲은 무조건 오랫동안 잘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안 되면 사유림은 방치되고 자연스레 훼손됩니다. 악마의 딜레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모든 자연은 변합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자연의 속도를 넘는 변화는 충격이고 재앙입니다. 언젠가 없어져야 할 원전이 갑자기 신내림 결정으로 탈원전되니 탄소 감축의 재앙이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산림 경영이 엉망이 된 겁니다.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한 정권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몰아치니 또 숲이 마구 훼손되는 재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